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장 조희대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의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예상에서 한치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개혁 대상이 할 말인가요? 조희대가 누굽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말대로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준, 법을 이용해서 죄를 빨아준 사법세탁소 역할을 한 자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오늘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 이제는 전면전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석 선물 꼭 정어리몰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명절 때마다 우리 정어리몰 상품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반응이 좋았지요.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아주 다양한 추석 선물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중에는 제가 직접 이름을 지은 상품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정어리몰이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추석 상품은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순살 장어탕 세트입니다. 이 상자 아주 고급 상자인데요. 여기에 순살 장어탕 10개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드리는데, 순살 장어탕은 워낙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선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받는 분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두고 드실 때마다 여러분들을 정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순살 장어탕 고급 선물 박스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이번에 선물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원래 10개면은 가격이 7만 원인데 특가로 7만 9천 원인데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정어리몰에 들어가시면 또 야심차게 준비한 명절 선물들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선물은 정어리몰에서 준비해 주시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네요. 이제는 전면전이라고 봐야죠.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먼저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 조희대.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그 뜻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물러나라 얘기한 겁니다. 이건 전면전입니다. 이제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강유정 대변인 오늘 아침에 발표 내용 준비가 되는 대로 그러면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했던 글을 좀 볼까요? 추미애 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 세탁소 역할을 한 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표현이 참 대단하지요. 그야말로 내란 세력들한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서 그 죄를 세탁해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 검사 때로 나타나서 재판부 고성에도 침묵하고 판사 사찰할 때도 침묵하고 특히 내란이 일어났을 때 사법부 한마디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내란범 구속 취소, 내란 세력의 간을 키우고 이 모든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조희대한테 있지 않느냐? 먼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발언은 준비가 되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최진봉 교수님. 네. 조희대 물러나야 된다. 대통령실이 오늘 아침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물러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를 보면 정치 개입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에 직접 개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대법원이요. 1심, 2심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은 재판을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거의 30여일 만에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내용도 제대로 안 봤다고 본인들이 직접 증언했어요. 진술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안 봐도 된다. 30일이란 기간 동안 30여일 동안 어떻게 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로그 기록 제출하니까 그것도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게 이게 정말 공정한 재판입니까? 다른 재판들 정말 그렇게 30여일만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선거를 앞두고서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니 법원행정처 그 당시에 뭐 천대엽 처장이 얘기했던 것도 비슷한 뉘앙스인데 검찰이 다시 재항고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럼 왜 지휘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그동안 날로 계산해서 했던 걸 갑자기 시간으로 바꿨는데 그냥 넘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징계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슬그머니 또 다시 또 시간을 날로 바꾼다. 이렇게 또 결정을 했어요. 이게 대법원 이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이 있는 사법부가 지금까지 했던 행태를 보면 정치적 개입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물러나야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이라도 대법원장을 했는데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나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법부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존재 가치가 상당히 사라지고 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저는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들어와서 공정한 사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면 제언을 선포했다 이렇게까지는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도 오늘 아침에 조희대 물러나야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입장을 확실히 밝힌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세현 대변인님?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삼권 분립의 기본 자체가 아예 망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무리 대법관이라고 한들 법에서 입법부가 정한 우리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뭐에 참견을 하죠? 대법원 삼권 분립은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입법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뭐 위헌 여부 자꾸 이야기하는데 위헌을 검토하는 것도 대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한들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대법원장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헌법 중요시 했던 자가 그러면 12.3 불법 비상계엄 때 법을 어겼던 윤석열 내란숙의 피해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입국 탓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대법원장이 그동안 사람들을 벌 주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오래 있어서 그런 선민의식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의 인본주의 정신을 바탕에 두고 고조선 8조 헌법 시작했고 그렇게 율령을 발표했다. 8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있다 이 얘기는 근데 고조선 8조 헌법 시작으로 계속해서 율령 반포와 법전 편찬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홍익인간의 정신이 뭘까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입니다. 그렇게 홍익인간 뭐 고조선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얘기를 드리면요. 그러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기본 근본은 우리나라 주권, 국민이 가장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 돼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언제부터 사법부가 국민을 우선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법원에서 그러니까 입법부, 국민의 대리인인 입법부가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고조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울고 지나가겠어요. 지금 고조선 8조 이야기하면서 홍익인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작금의 사태들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희대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상권 분립조차 본인이 망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뭘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나홀로님 잘 됐습니다. 조희대는 윤석열의 든든한 뒷배입니다. 조희대가 있는 한 백날 영장 청구해봤자 법원에서 계속 기각되고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날 겁니다. 직위원을 가만히 놔두는 것도 조희대고 이들은 법 위에 있는 치외법권자들입니까?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요 조희대가 만약에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지금 법원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직위원 하는 거 보십시오. 조의대 하는 거 보십시오. 양절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구속기간 만료돼가지고 윤석열 또 풀려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내년 1월 18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에서 12월까지는 우리가 변론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심리를 마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마치 무슨 베풀기라도 하는 듯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을 내놨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못 마친다 그랬을 때도 보통 마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서 그다음에 2달 정도가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법원의 인사기간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판사, 재판부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1월 초순에 1월 중순에 직위원 재판부를 조의대가 인사를 내서 다른 재판부로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재판 절차를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판사가 저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라는 말 한마디 해버리면 한두 달 정도는 그냥 재판이 공전됩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은 풀려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지만 그동안 저 직위원 재판부가 보여준 행태라든가 사법부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행태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국민들로 하여금. 문제는 그런 겁니다. 아까 고조선 8조 얘기를 했고 저도 기가 막히긴 했는데 그렇죠. 고조선 시대에도 법이 있었고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법은 이른바 나라님이 일방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이었고요. 지금의 법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법인 거 국민들끼리 약속인 겁니다. 그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게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서 사법부도 당연히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걸, 균형을 받아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재판의 독립을 들어서 사법부가 재판을 관여하지 말라는 것과 사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걸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들도 그걸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서 큰일 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지금 법원이 반대하는 이유 여러 가지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따져보기로 하고 최진봉 교수님 네. 세상에 대법관 늘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대법원이 무엇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 이유를 내세웠는가 하면은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법관을 늘리면 청사 부지 매입 비용 1조 원 들고 또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1조 4천억에서 1조 7천억 가까이 든다. 부지 매입비가 1조 원 이상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늘리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러면 그 청사 새로 짓고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나게 늘려가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늘린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연차로 늘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3년, 5년 계획을 잡고 1년마다 몇 명씩 늘려가기 때문에 청사를 조금 좁더라도 나눠 써도 되고요. 만약 필요하면 다른 건물로 옮겨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청사를 바로 지어야 됩니까 지금? 아니 예산을 태워서 순차적으로 뭐 정말 필요하다면 청사를 지으려면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하도록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오늘 바로 1조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자기들이 그 늘리는 걸 반대하고 싶으니까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늘리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늘리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된다면 예산을 조금씩 태워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원래 목적은 뭡니까? 대법원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법체계, 대법원, 그 다음에 사법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하는데 만약 돈이 필요하면 들어가는 것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막 하루아침에 1조 얼마가 들어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본질을 오도하면서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카 00386님 대법관 방 2분의 1로 줄이고 집어넣으면 되겠네. 아니 지금 임세은 네. 소장님 대법관들이 한 방을 얼마나 크게 잡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법관 수를 늘리면 그거 공간 재배치해서 쓰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새로 건물 짓고 땅 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거 국민께 드리는 겁박이에요. 협박이에요. 이렇게 돈 드는데 니들이 할 수 있어? 라고 협박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 대법관이 뭐 한 2천만 명 늘어나나요 혹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12명, 뭐 20명 그 정도 수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1조 4천억 원이 아니
무슨 돔구장 지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무슨 축구 경기 할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책상 몇 개 들어가면 되고 사무실 좁히면 되고 그 10분이든 맥스 30명 정도라고 칠게요. 그럼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에요? 여기 정부 공간 비는 데 많고 그리고 11월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옮긴다고 했으니까 그 국방부 건물 비어요. 또 거기 가도 돼요. 이은주님은요. 검찰 해체되면 대검 텅텅 빕니다. 아 맞네요. 네. 지금 비는 데 많습니다. 대검도 비고요. 방송통신위원회도 비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용산 대통령실도 빕니다. 공간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뭐 저희 집이라도 빌려드릴게요. 민생용역 사무실 비었습니다. 촛불님은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텐트 치고 해도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저는 내 한비대에 있는 의미가요. 이게 왜 1조 4천억이냐면 서초동 대법원 자리 주변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을 대법원을 증설하는 데 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법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디로 옮긴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인 간에 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는 걸 뭐 어거지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대법원 자리가 여기 있는데 그 주변을 땅을 더 사야 되네? 그거 서초동이건 뭐 강남 송파건 비싸건 말해 우리는 다른 데는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게 박혀 있는 거예요. 지윤님, 그래야 돈이 많이 들어? 그럼 금모으기 운동이라도 해서 늘려줄게. 걱정 마라. 국민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대법관들 그렇지 않아도요. 그 대법원의 대법관이 지금 14명이죠. 네. 근데 혼자서 일을 다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구관, 재판 연구관으로 있는 판사가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수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면 늘려달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을 설치를 해서 대법원의 일을 좀 덜어달라는 식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거 관철시키려고 판사들이 로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여기서 보이는 꼼수가 있는 거예요. 대법관이라는 자리 자체를 늘려주긴 싫은 거죠. 이게 뭐 올림푸스의 신들처럼 우리 신성한 존재들인데 14명도 지금 많은 것 같은데 그 일은 넘치지만 대법관 자리는 나눠주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일 대신해줄 상고법원을 만들어줘.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까지 막으려는데 이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려고 그건 못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는 자리 못 옮기니까 서초동을 그대로 평수를 넓혀줘.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일을 늘리면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이 재판연구관 숫자도 지금 하고 있는 숫자대로 그대로 늘려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도하고 있는 자가 바로 대법원장 조희대입니다. 조희대 누굽니까? 조희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1등이었습니다. 그런 후보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던 자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의 선택을 제한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내란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내란 세력들한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직위원회 시켜서 풀어주고 이제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너네들은 없어져야 돼까지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는 조희대가 날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강유정 대변인 녹취가 준비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절제된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이
민주당에서 조의대 사퇴 요구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최재봉 교수님, 네. 이제 대통령실 입장을 조의대 물러나라 이렇게 밝힌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 말씀하시는 절제된 얘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상권 분립이 되니 대통령이 또 너무 개입하는 것을 보이는 것을 좀 줄이면서도 명확한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회를 선출된 권력이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이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한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서열의 기준이 뭐냐면 무슨 뭐 직책이 아니고요.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임명된 권력입니다. 선출된 권력은 국민의 뜻과 국민의 생각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기관이에요. 그게 국회고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서열이 있다고 표현한 건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임명된 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우리는 따를 수 없어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의 민의를 따라가야 돼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논의하고 숙고해서 결정한 문제 다수결에 의해서 만약 통과된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은 오늘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황희정 대변인이 선출된 권력, 그게 권력의 서열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은 결국 절제되긴 했지만 대법원장의 사퇴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부 보수 매체들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누구 위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는데 우리가 기자회견 때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의 그 본 뜻은 국민이 선출한 그 국민 주권이 발현된 그 의지를 살려야 된다. 그 말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상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상권 분립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상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양절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법률가들은 이제 리걸 마인드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네. 이렇게 법적인 논리에 따라서 딱 정리가 돼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저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원래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국가 권력으로부터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 군사 정권에서의 그런 권력으로부터의 이런 개입을 막고 재판을 독립시키자는 것이지 그게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즐겨 씁니다. 예.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원래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게 각각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부가 헌법 정신에 따라서 법률로
이 국가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사법부도 재판의 독립을 이루면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들어서 또 일부 언론에서 그리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들어서 무슨 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왜 대통령을 파면시키냐.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대통령이 됐든 일반 평시민이 됐든 아니면 뭐 누가 됐든 따르는 것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건 그걸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교묘하게 막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언론이라든가 일부 언론이라든가 일부 법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교통경찰보다 계급이 높은 경찰은 교통법규 없고도 아무도 그러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애초에 시스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이 서열에 따라서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일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입법부의 독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독립, 사법부 독립 그 얘기하는데 뭐 이걸 우리가 뭐 판사도 아닌 사람을 막 넣어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사법부 전체의 틀을 짜는 것, 시스템 이 짜는 것은 법이죠. 그것은 입법부가 만드는 법이고 그 법 안에서 너네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라 그러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법원이 법치주의의 도구이지 본인들이 주체가 아닌 거예요. 법원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국민들이 그 대리해 주신 그 국회, 그 입법부가 만든 법을 실행하라고 하는 거지 본인들이 선출된 권력에 무슨 위에서 상위위에서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그 지점을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거고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권력이란 얘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언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권력. 그게 국민인 주권주의인 거예요.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리인은 입법부가 만든 법을 실행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삼권 분리 체제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사법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그 장은.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 선출되죠?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하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 선출하는 권력입니다. 그것도. 사법부. 임명직이에요. 유일하게 사법부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수장도 나중에는 추후에는 국민이 선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문제의식도 있다고 생각을 되고 사법부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특혜와 권한을 누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망각하고 있는데 지금 판사 뭐 이렇게 가는 그분들은 직책이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 내가 하는 업이 판사라는 일의 역할을 하는 거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국가 공무원이 판사 혹은 또 검사들은 왜 그동안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유일하게 다른 공무원들은 실제로 무엇인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그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징계 절차라는 게 있어서 파면을 하거나 어떤 그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판사와 검사는 탄핵을 해야 돼요. 탄핵을. 이것도 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 특히 판사 정년이요. 65세입니다. 다른 공무원도 60세거든요. 65세. 대법관들은 70세. 왜 본인들만 정년이 이렇게 길죠? 그러니까 이런 특혜들도 저는 모조리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주권주의에 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디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재판 독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난주에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이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서 반대되는 여러 가지 입장들 내놓은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법관 평가에 대해서 외부 평가 의견을 절반 정도 넣자는 게 있는데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임세훈 지금 소장님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현재의 이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바뀌잖아요. 그럼 법원을 그 대법원장의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뭐냐면 지금은 조이대 코트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법원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의 뜻에 따르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질서인 거예요.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외부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판사들은 재판의 독립이 아니라 판사들이 재판할 때도 조이대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게 재판의 독립인가요? 외부 평가제가 들어가면 대법관이 일방적으로 판사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개별 판사들 입장에서는 윗사람들 눈치 안 보고 재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고 사법부의 독립인 거죠.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논리를 우리가 쭉 들어봤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맞서서 이제 조희대가 그 논리를 또 얘기를 했는데요. 조희대 발언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고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진봉 교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 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의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저는요 일단 그 논리를 떠나서 저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조희대 이렇게 읽는 걸 보면서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 생각났어요. 이 전달하는 게 들리잖아요. 조희대 얘기가 들립니까? 제가 흉내 한번 내볼까요? 뭐라고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조희대 그 원고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북사선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언제적으로 온 거? 아니 입에 뭐 넣었어요? 왜 이렇게 웅얼웅얼거려요? 아 웅얼거리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요. 저보다 더 안 나오는데. 저자가 재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내가 유죄인가 무죄인가도 잘 헷갈리겠어요. 그리고 말도 중요하게 강조할 만한 곳에 억양이 이렇게 올라고 이래. 저는 일단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으니까 이 논리 자체는 그러니까 논리가 말을 그대로 하면 그대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권력 분립 그랬잖아요. 뭐 소위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삼권 분립은 입법, 사후, 행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판에 누가 관여를 합니까? 재판에 판사들이 재판에 뭐 판결을 내리는 누가 압력을 가합니까? 아니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부를 때마다 재판받았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거 파기환송할 때도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구속 적분이 심사 갔지 않습니까? 뭘 방해를 했죠 대체?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했잖아요. 아니 시간을 날을 시간으로 바꾸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뭔 사법부의 권한이나 사법부가 하는 재판에서 개입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재판에도 받아들이고 그래도 수능하고 갔어요 지금까지. 왜? 삼권 분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입법부의 권한이나 대통령의 권한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의 모든 헌법 제102조 3항에 보면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그래서 법률로. 사법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을 누가 만듭니까? 입법부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만들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특별 내란 재판부도 만들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삼권분립 한다면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삼권분립 누리면서 법관이 마음대로 재판하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라고 비판하는 재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입법부가 하는 권한, 이 헌법이 규정되어 있는 입법부의 권한을 왜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돼? 뭐가 위헌인데? 이 헌법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은 사법부의 법관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 국회가 하는 게 무슨 위헌적이다는 등 뭐 아니면 위험하다는 등 상권 분립이 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내용도 그렇고요. 헌법이 명확하게 입법을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을 정하는 게 국회 입장이고 국회가 하는 일이면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방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권력,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양재열 변호사 얘기했지만 판사들 무슨 평가하는데 늘 자기들이 해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건 아닙니까?
아니 외부에서 들어가서 견제하고 아니면 그걸 또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까 대체? 아니 외부로부터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저게 얼마나 독재적인 발상이냐고요. 아니 자기들도 사법부의 뭐 자율 또는 뭐 권한을 누리겠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입법부가 견제도 하고 행정부가 견제도 하고 이러는 거죠. 사법부는 또 행정부를 견제도 하고 자기들은 다 견제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정치가 거의 사법화돼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정치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대체? 견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권한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이대가 저렇게 그 법원을 뭐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뭔가 맞서보려고 하지만 법원이든 또 국회든 대통령이든 국민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죠.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대법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뭐 나름대로 안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그 주장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오늘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변호사 두 분 나오시지 않습니까? 정구승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이분들과 좀 깊이 있게 논의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좀 다뤄야 될 게 많으니까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죠. 일단 내란 세력이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되는 한 다른 것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싸우는 거 어제 이제 김민석 국회의장이 초청해가지고 만찬하면서 좀 풀었던데 그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걱정했던 것은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내란 세력들을 정리하는 것에 양보 카드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위자들이 왜 아직도 준동합니까? 왜 우리가 아직도 윤석열을 걱정을 해야 됩니까? 특검이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지금 이 내란 세력들이 자기들이 죽게 돼 있으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 그 현재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직위원회가 했던 것 조이대가 했던 것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일단 1차 청소하고 나서 반드시 이 부분도 특검해가지고 밝혀야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는지 직위원회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이런 것들 밝혀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일단 드러나 있는 이 세 가지 내란, 김건희, 최혜병 이건 너무나 확실한 팩트니까 일단 이것부터 좀 정리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하니까 협상할 게 따로 있지 그러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죠. 자 그런데 조이대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또 강력한 종교 집단이 또 거기에서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또 편승해가지고 막 어떻게 미국하고도 손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전환길에는 지금 심지어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모스탄이라든지 막 이런 자들하고 함께 나라를 막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지요. 미국의 완전 극우 인사들 모아놓고 이재명 욕하고 우리 정부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뭐 종교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일부 극우 인사들 여기에 편성하고 또 그 전에 폼페이오 그 저 국무장관 했던 폼페이오는 또 뭐 거기에 덩달아서 또 한마디 보태주고 우리는 그 뒤에 어떤 흑막이 있는지 짐작은 하죠. 증거는 없지만 전환길이가 그 극우 인사들 모인 집회에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탄 괴물 정권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서 거버먼트 오버더리 마이더리 오더리 대한민국에는 방송사법이 만들어져서 MBC, KBS, EBS는 이재명이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조정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튜버들도 이제 감시하고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운영하고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환길 뉴스가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십시오. 저자하는 걸 쭉 들어봤는데 이재명, 우원식 대통령 국회의장은 막 욕짓거리 해가면서 트럼프한테는 임자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전환길이 유튜브 수익 중지 명령이 떨어진 모양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구글에서 막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걸 우리나라가 합니까? 우리나라 아니고 구글에서 하는 겁니다. 구글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거나 본인들이 볼 때도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거나 또는 공정하지 않은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제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환기 씨 말에 오류가 너무 많아요. 일단 방송 3법을 만들었다가 원래 있던 거예요. 방송 3법 개정한 거고요. 무슨 방송 3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무슨 탄압을 한다고요? 저는요. 그 전에 있던 방송법에 따르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여당이나 대통령이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바꾼 거예요. 추천 단위가요. 여야가 아니라 이제는 뭐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그다음에 언론학회, 그리고 또 변호사단체 이런 데 추천해요. 누가 어떤 사람 추천할지 알지도 못해요.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그게 누가 이재명을 위해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수익 저거 막히는 게 너무 화가 나나 봐. 저는 볼 때 맥락은 거기에요.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것도 본인 수익 좀 풀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구글한테. 자기 수익 막히니까 답답해요? 똑바로 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수익이 막히지. 아니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구글에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하거나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구글 본사한테 얘기해서 풀어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에 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저기 한국인지 미국인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인 맞아요. 미국인 건 맞다고 저 들었는데 아니야 입국 금지시키면 안 될까요? 진짜 솔직히 그냥 미국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좀 전환길 씨 가져가세요. 미국에서. 근데 제가 저 말에 그냥 이런 방구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 말씀 소개해드릴게. 우리나라가 3대 샤우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샤우팅.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치동에 욕하는 아줌마거든요. 그래서 그 시읍비읍 계속 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1대. 2대는 아이유 씨 콘서트장에서 아이유 씨가 저 요새 살쪘죠? 얘기하니까 관객석에서 뭐가 살쪄? 이렇게 하는 게 2대 샤우팅이고 3대 샤우팅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개가 막 짖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그 말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 전환길 씨한테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시끄러워요. 3대 샤우팅 해가지고 전환길, 장동혁, 주옥순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네, 그 유명한 그 3대 샤우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말을 저 사람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임세현 소장님이 목감기만 안 걸렸으면 그 샤우팅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오늘 어떻게 목소리가 더 김건희 닮아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성대결절이 있는데 감기가 걸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저혈압이신 김건희 씨 목소리가 더 비슷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김건희 씨 목소리를 해드릴게요. 전환기 씨한테. 야, 죄송합니다.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김건희 같지 않아요? 네, 서영기 어머님이네요. 죄송합니다. 전환길 저런 자들이 이렇게 막 밖에서 저렇게 하고 또 이제 장동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송원석 저렇게 하고 그렇게 그 잔존 세력들이 있으니까 조이대에는 마치 이런 세력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가지고 어떻게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환기 같은 경우도 그 K-CPEC이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극우 단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원래 이제 극우협회 부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걸 또 미국 쪽에서 극우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도 왔었던 그 모스탄 전 그 국제사법재판대사 사법대사라고 트럼프 일기행정부 때 나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이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찰리 커크라고 해서 미국 쪽에 그 30대 극우 인사가 이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의 극우들이 준동을 하면서 트럼프마저도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좌파를 몰아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미국 극우들이 편승을 했고 지금 전환길도 거기 가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 좌파들 없애는 것처럼 트럼프 힘을 빌어서 대한민국의 지금 좌파들도 다 밀어내겠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엉뚱하게 정말 어떤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지만 그 목소리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대한민국의 숫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아니라 극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민주진영 내지는 진보 진영이 싫다는 이유만을 그쪽에 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저런 유튜브를 통해서 부추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황당한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볍게 올 수만은 없는 또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들을 낱낱이 다 소개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좀 알려드려야 되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이게 또 대한민국의 일부 극우 주장을 하는 교회들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이 조금 전에 얘기한 조이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지금도 부정선거 주장하고 이런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기득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전환기 같은 사람도 저런 황당한 소리를 미국 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서 내란을 통해서 이른바 민주진영, 진보진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극우의 주장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현실도 한편으로는 좀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실이 조이대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라고 밝힌 것이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나오면 이게 이제 곰팡이 퍼지듯이 막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협상으로 막 이렇게 혼선을 빚게 하면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착각을. 그래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이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정리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환길 같은 자들이 가서 막 이렇게 떠드는 것이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저는 송원석이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까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는데 그게 자칫하면은요 내란을 희화화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난번에 나경원이가 한 것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 듣도 보도 못한 논리. 그 논리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민주당이 진작에 계엄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한동훈도 해요.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 곰팡이가 막 번지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지금 한동훈이 우원식 국회의장한테까지 시비를 걸고 들어가는데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아니, 따질 게 따로 있지.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 그 말을 하면 국민들이 그래? 이렇게 생각할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한동훈도 이상해진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이번에 워낙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완전히 찌그러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쪽에라도 어떻게 올라타서 내가 좀 다시 제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그 설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전에 계엄에 대한 근거 있는 확신이 있던 민주당 그 확신의 근거를 이제 국민께 공개하십시오. 아니 이걸 한동훈이 얘기할 겁니까? 국민들은 1분 1초라도 빨리 계엄이 해제되길 바라면서 가슴을 졸이고 있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족수가 찼는데도 국회의장이 표결을 진행 안 했다. 그랬나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빨리 막 하자고 막 정말 달아올랐죠. 그렇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라도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하도 황당해서 한동훈한테 너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러는 거니?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의장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냐. 너는 국회의원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사였잖아. 그럼 법을 아는 놈이 그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한동훈이
완전 또라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잖아요. 뭔가 다시 정치적으로 제기를 해보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편승을 하고 있는 건데 참 딱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째, 한동훈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어요. 국회 그 본회의장에. 다 보셨잖아요. 그때. 표결할 때 있었거든요. 그 안에. 본인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때 한 번이라도 항의한 적 있어요? 아니 만약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때 절차를 제대로 안 밟고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 뭐 예를 들면 여야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한 전화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고 만약 통과를 시키잖아요. 이걸 불법으로 해가지고 위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란 세력이 또 쳐들어오겠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만약에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내란 세력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2, 제3의 내란이 아니라 군대 밀고 들어왔을 거예요. 저건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원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원식 의장이 절차 다 지키고 또 의안과에 올려서 컴퓨터에 올려가지고 띄워서 그렇게 해야 투표가 가능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란 세력들 다시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국회를 밀고 들어와서 해제 결의안마저도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이게 절차를 잘 밟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내란 세력도 그걸 처리하고 끝낸 거잖아요. 내란을 끝낸 거 아닙니까? 계엄령을 해제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시비를 걸고 또 하나 민주당이 먼저 알았으니까 그걸 막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들 아니에요? 뭐 어떻게 지금 시대에 무슨 내란을 하겠냐. 한덕수 총리 국회에 나와서 그랬죠. 김용건은 뭐 화를 냈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기들은 속으로 다 하고 있으면서 김용건 같은 사람은 그랬던 사람도 이제 책임을 민주당이 밀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거 제보받아서 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보가 들어오니까 뭐 군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개헌 퍼질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계속 경고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고 발뺌하고 오리발 내민 사람들은 본인들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이 특검 출석 요구를 받고 있죠. 예. 근데 참고인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참 법을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될 자가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나가냐면 자기 이미 사서전에 내가 할 말 다 써놨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인터뷰 다 했으니까 할 말 다 얘기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검사를 했던 자가. 검사를 했다는 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누구든지 부르면은 네. 지가 검사라고 그렇게 정말 법을요 그냥 가장 땅바닥에 팽개치고 필요에 따라 이것 끌어다 쓰다가 저것 끌어다 쓰고 너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동훈이 그러면 검사가 수사를 할 때 특검 수사를 할 때 한동훈이 책 펴놓고 아이고 이걸 가지고 증거 그럼 그걸 떼가지고 몇 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재판장이 내면 그걸 판사가 받아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국회에 있어서 아직 재판은 넘기지는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라고 채택을 한 겁니다. 재판도 열리기 전에 증인으로 부르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뜨끔한 거고 왜냐하면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소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나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면 아무리 책에 썼다고 할지라도 또 배신자 소리 들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엉뚱한 데 가지고 지금 시선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러면 자기 주장처럼 계엄 해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고 내란 청산에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지금 시점에 나서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보이자고 한자니 이미 뭐 배신자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구성에서 그구들이 아예 장악하다시피 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또 다시 받아들이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정치적으로 다시 올라서는 게 아니라 또 잊혀지는 겁니다. 한동훈은. 한동훈은 지금 스스로도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임선 소장님. 네. 자기가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계엄 해제 지연했다. 자기는 그냥 계엄에 엄청 찬성했다.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너 나와서 얘기 좀 해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야 그때 추경호가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막 해가지고 방해를 했는데 너는 그때 현장에 있었으니까 좀 잘 알지 않냐? 그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이야기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왜 어떻게 됐는지 아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왜 안 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유튜버는
그 계엄 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아니겠어요? 사실 그날 밤에 그 노상원의 명단에 보면은 수거 대상에 한동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그 당시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이 더 꼴보기 싫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본인이 계엄이 해지가 안 됐다면 수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계엄 해제가 민주당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계엄 해제가 돼서 본인이 사른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들어와라 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이래라 무슨 계엄 해제를 확신했던 근거 국민께 공개하라 하는데, 그 계엄 확신했던 근거를 본인은 왜 여당 대표인데 몰랐어요? 그것부터 그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알았냐면 윤석열 이 내란숙의 피해자가 맨날 술 먹고 다니면서 비상대권 여기저기 군이든 어디든 가서 사방팔방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제보를 받아서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본인은 여당 대표씩이나 되고 김건희 씨랑 카톡 300번씩 주고받으면서 이날 계엄한지 왜 몰랐어요? 그것부터 밝히는 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유튜버가 저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구독자가 19.3만 명에서 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만 명이 안 되니까 나 좀 봐줘. 나 살아있어 한동훈. 지금 어제도 그 고양이랑 그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를 왜 안 봐줘? 라는 그냥 관심 종자의 행동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말을 안 듣게 하려면 여러분 뭐 기분 나쁘겠지만 한동훈 유튜브 한번 가서 보세요. 한 번씩.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거 바라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한동훈은 뭐 사실 저는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진작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키워줬는데 그것에 편승해서 어떻게 해보다가 그냥 몸집이 마치 뭔가 뭐 되는 것처럼 됐지만 장동혁이 오죽하면 한동훈 발로 차버렸겠습니까? 잽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특검이 이번 주에 막 그렇게 바빠질 것 같은데 특히 김건희 특검은 이번 주가 아마 슈퍼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일단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권성동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돼가지고 모레 영장심사 받게 되지요. 그리고 김건희에게 이유한 그림을 선물해준 김상민 역시 구속심사 받게 되고 가장 중요한 통일교 한학자 지금 3번 연속 불응을 했는데 구인을 할 것 같으니까 일단 17일, 18일 중에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총재는 막 그렇게 내가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갈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슈퍼위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일단 한학자 총재가 뭐 계속 3번 지금 불응을 했잖아요. 그래 일단 특검이 강제 구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3차례 불응했다라고 하니까 17, 18일 날 그러면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번에 오늘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온 것을 17, 18일 내일 모레라고 그러니까 봐주는 겁니까? 일단은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3차례 소환을 이제 응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우리 입장에서는 3차례 소환을 응하지 않았다라고 못 받은 건 뭐냐면 다음에 불렀을 때 안 오면 그냥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심장과 관련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 안 나온 것이고요. 17, 18일 날 저는 자진 출석을 안 하는 일이 만약에 있으면 반드시 강제 구인을 해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도 많이 밝혀졌지만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이제 전환길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일부 종교단체들이 정치권에 대놓고 개입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지난 윤석열의 개헌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뭐 툭툭히 한몫을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동안에 잘못된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수사기관이 됐든 사법부가 됐든 언론조차도 종교단체의 일에는 아예 관여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가 괜히 건드렸다가 벌집 둘쓰시기로 시끄럽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뤄왔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아예 드러내놓고 막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통해서 대통령 공약마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들 사업을 펴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일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쪽의 목사 김장원 목사 같은 경우는 인정석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자 구명운동도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특검을 통해서 다 끊어지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명히 분리된다라고 헌법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일부 집단적인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검이 단순하게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정치와 수사의 문화에 있어서 사법 문화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일이 좀 되주길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김에 권성동 이제 영장 심사하는데 권성동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만 따지면 99.99%라고 99.9.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뇌물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아시겠지만 이 정치인들의 뇌물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뇌물이나 정치자금 수사 보면요 이만한 증거 말 한마디 내지 주변 사람들이 뭐 관련된 정황 이런 걸 막 끌어모아가지고 하는데 권성동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요 돈 사진 나왔죠, 메시지 나왔죠, 메시지도 한 번만 나왔나요? 두 번, 세 번 한학자에게 보고받았던 내용, 보고했던 내용, 윤여호가 직접 이 권성동에게 문자 보냈던 내용,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겨놨던 거, 하필이면 배우자인 재정국자의 현금 사진 찍어놨던 것들, 그 일시에 권성동이 만났던 사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본다라면 99.99%가 맞고요. 그리고 권성동 저는 직접 보좌관시켜서 그 택배기사한테까지 조사 내용까지도 파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못 믿겠어요. 법원에서 예. 증거가 이게 그 구속사유가 증거인멸 도주였는데 크게 증거인멸이지 않습니까? 권성동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너무 명백한데요?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는데요? 이렇게 풀어져 버리면 판사 맘이에요, 그건 또. 근데 지금 사법을 못 믿겠어요, 저도 이제. 한학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야말로 날고 긴다 하는 변호사들 선임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공개가 되면서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금 노컷뉴스가 단독으로 속보가 하나 떴는데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한테 김건희한테 건네기 위한 목적으로 고가의 명품 등을 구매할 때 현금이나 배우자 개인 카드를 사용한 이유는 배임을 우려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 때문이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속보가 떴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뭐 왜 안 나오려고 하는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통일교 입장에서 그래서 윤영호 본부장 부인을 계속 괴롭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나 이 일당들은 제가 볼 때 이 모든 일을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이 했다.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그러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한학자와 그 일당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본인들이 무슨 뭐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온 거예요. 왜 통일과 이렇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 부인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이렇게 했는지 하는 부분이 증거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증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의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할 때 뭔가 또 자료를 남겨놨거나 녹취록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특검이 이 정도로 발표를 했다고 하면 그냥 말만 가지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 다른 추가적인 증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한학자 총재나 통일교 측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윤영호 본부장 그 얘기 안 들었습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가 원래는 법적으로 보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데 정교 일치를 하려는 그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통일교가 정치와 줄을 대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수건 사업이나 아니면 민원 사안들을 정치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고요. 이건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만약 안 나오면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다 잡아와야 됩니다. 이거는. 예. 자, 끝으로 한 가지 짧게 더 짚어보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만 명 넘게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10,000분이 안 되시는데요.
예, 여러분 항상 진지하고 치열하고 그러면 집중하시느라고 놓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구독 안 누른 분이 계시면은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무료입니다. 제 다시 보기 하실 때도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궁금해서 이낙연 지금 직책이 뭐예요?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가 봐요. 만난 것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 사진을 다 공개를 했어요. 뭘까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낙연 고문이 부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요. 저것을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렸어요. 의도가 뭘까 정말 궁금한데 임시현 소장님 왜 만났을까요? 존재감을 저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 같은데 저는 존재감 드러내면 뭐 어디다 쓰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좀 말을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양산도 문제예요. 양산에 계신 분들 지금 참모분들 내려가 계신 분들 제가 너무너무 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낙연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직 총리인 건 알겠습니다만 내란숙의 피의자를 지지하는 김문수를 지지했습니다. 이번에 김문수를 지지했어요.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차치하고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 왜 만나주는 거예요? 이낙연 씨는 문제 있습니다. 본인을 임명해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 뭐 얘기하고 싶든 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만 저 왜 만나주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진짜 제가 어제 저 사진 보고 기함을 토했는데 이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에게도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한 겁니다. 저것도. 지금 저게 지금 좋아 보여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좀 양산에 가신 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전화 오겠지. 뭐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으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온다 해도 막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뻔뻔하게 사진 올려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 사진에 대해서 양산에서도 계신 분들, 그 메시지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불쾌감 표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어쩌자고 좀 저러고 있어요. 김문수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낙연 씨.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있는 이 내란을 종식하고자 하는 민주당, 사기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를 망하라 고사 지내고 있는 사람 바로 이낙연 저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파안대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을 총리를 시켰으니까 뭐 찾아오겠다고 그러는데 아 오지 마 보기 싫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손 쳐도 최진봉 교수님 네. 적어도 만나는 사진 공개하고 이러는 것은 정부적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5년 동안 대통령 했으니까 그럼 이거 공개하는 건 좋지 않겠다. 또 웃는 모습 사진 올리는 거 좋을 일 없겠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잘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사정을 제가 저간의 사정을 모르니까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뭐 허용했더라도 올리는 걸 알았을까라는 왜냐하면 고민정 의원이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얘기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세현 소장의 말이 일정 부분 동의해요.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는 게 과연 적절한 타이밍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나면 어떻게든 뭐 아무리 비밀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취재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만나고 와서 사진을 올릴 수 있다는 어떤 개연성은 충분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서 만나는 게 적절합니까? 대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낙연 씨는 저럴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뭐 어쨌든 정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김문수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어쨌든 뭐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막판에 자기가 경선에 떨어지고 나서 얼마나 분탕질을 치고 본인에 따르던 사람들이 다 윤석열 지지하러 가고 그래도 한마디 안 한 사람이에요. 무슨 얼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지 모르겠고요. 그걸 또 만나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얘기예요. 이낙연 입장에서 당연히 저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저는 좀 아쉽고요. 이낙연 저분 정말 저러면 안 됩니다. 이제 또 여기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지지했으면 거기하고 같이 가세요 그냥.
왜 이쪽에 와서 또 얼쩡얼쩡 거리시는 거예요? 아니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런 행동을 통해서 민주 진영에 분란을 일으키고 뭔가 또 파장을 일으켜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너무나 정말 총리까지 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만나서 사진도 찍고 공개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고요. 저는 뭐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저 행동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제 이른바 친문을 내세워서 뭔가 어떤 정치 세력화는 그냥 저 사진 한 장으로 오히려 끝이 났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뭐 본인은 그런 걸 노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면에서의 의미를 차라리 찾고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는 좀 이제는 보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상식을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참 비상식과 그렇게 싸워서 이제는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이 오나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비상식, 몰상식이 판을 치고 있으니 우리가 졸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정말 상식이 제대로 서는 새로운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2부에서는 김규현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사법개혁에 관련해서 대법원이 내놓은 논리들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훈 소장님, 양지열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